장례식이 끝난 지 49일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그 편지를 받았다. 누런 봉투. 깔끔하게 적힌 내 이름. 낯선 필체가 아니었다. 아내의 손글씨였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가 보낸 편지라니. 누군가가 대신 붙였을까? 그럴 리 없다. 봉투 안쪽에는 날짜가 적힌 작은 쪽지와 함께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요.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이 편지는 그녀가 생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그 특유의 글씨, 군더더기 없는 문장, 마지막까지도 깔끔한 그녀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사소한 감정도 편지로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고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도 그녀는 가끔 나에게 짧은 쪽지를 남기곤 했다. 장 보러 갔어요. 당신 좋아하는 사과 사올게요. 감기 걸리지 마요. 당신 감기 걸리면 내가 더 아파요. 나는 그 종이 조각들까지 버리지 못하고 서랍 한 칸을 모두 그녀의 글씨로 채웠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편지는 마지막 인사를 위한 것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나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당신은 매일 나를 생각하겠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어디선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도 내 삶은 당신 덕분에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우리 함께한 시간이 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지켜줬어요.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또 하나의 편지가 갈 겁니다. 당신이 그걸 읽을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유난히 고요했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 반. 나는 아직도 아침이면 습관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물 끓는 소리, 텃밭을 살피던 작은 발소리,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어느 날은 허공을 향해 여보라고 불렀다가 그 소리에 스스로 놀라 입을 막기도 했다. 그녀가 쓰던 앞치마는 여전히 부엌에 걸려 있고 손때 묻은 나무 주걱도 그대로다. 텃밭 구석에 남겨진 파 한 줄기, 지지대에 의지한 채 자라던 고추나무를 보며 나는 며칠 전물을 주었다.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기억들 사이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둔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씨에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비 오는 날은 따뜻한 차가 최고야라고 하며 내 손에 머그컵을 쥐어줬을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걸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침묵 속에 서로의 마음이 있었다. 이제 그 침묵은 나 혼자만의 몫이 되었고 그녀는 편지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편지를 남긴 걸까? 몇 통인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게 될 것이다.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를 적었다. 다음 목요일 오전 10시 우체국 앞. 어쩌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오래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가고 없지만 나는 이제 다시 누군가의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그녀라면 더없이 기꺼운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내 남은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레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편지는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시간에 도착했다.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시계에 눈이 자주 갔다. 누구와의 약속도 없고 어디 급히 가야 할 일도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리고 10시가 되자마자 평소처럼 익숙한 직원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 이번에도 편지 하나 도착했네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았다. 다시 한번 누런 봉투, 다시 한번 그녀의 필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장 편지를 열었다. 오늘은 당신과 처음 여행을 갔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편지의 첫 문장에 나는 무심코 웃음을 지었다. 맞다. 봄이 막 끝나가던 시절, 우리는 늦은 신혼여행을 겸해 강릉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도시락을 직접 쌌고 나는 새벽부터 차를 몰았다. 고속도로에서 해가 떠오르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내는 내 옆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감탄했다.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달렸다. 편지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짚듯 풀어냈다. 우리가 들렀던 바닷가, 길거리에서 사 먹은 오징어, 그리고 손을 잡고 걷던 솔숲. 마치 내가 잊고 있던 기억을 그녀가 하나씩 꺼내어 다시 들려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날 당신이 바닷가에서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을 때 나는 이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포옹이 나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몰라요.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믿어준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찌르듯 다가왔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내는 늘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단지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다. 편지의 끝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노란 종이에 꾹꾹 눌러 쓴 글씨.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엔 그때 갔던 바닷가에 다시 한번 다녀와 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니란 걸 기억해 주세요. 나는 곧바로 달력을 꺼내었다. 주말은 멀지 않았다. 아내와의 약속을 어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편지는 남아 있었고 그 편지는 또 다른 시간의 입구처럼 나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자리로. 바람이 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아내가 남긴 말처럼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세 번째 편지는 우체국이 아닌 집 앞 우편함에 도착해 있었다. 출근한 집배원이 작은 철제함을 조심히 여닫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에 반응하듯 문을 열었다. 현관을 나서며 우편함을 살폈고 거기엔 익숙한 누런 봉투가 조용히 꽂혀 있었다. 아내의 손글씨였다. 잉크는 흐트러짐 없이 선명했고 종이의 모서리는 마치 정성스럽게 다듬은 듯 반듯했다. 편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커피 포트를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봉투를 열었다. 종이 안쪽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색이 바랜 인화지 위에는 오래된 정원이 찍혀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작은 벤치와 그 곁에 화분들이 흐릿한 윤곽으로 남아 있었다. 아내가 살던 친정집 뒤뜰이었다. 결혼 초기에 몇 번 함께 다녀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봄이면 라일락이 피고 여름이면 장독대 옆으로 작은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던 곳이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이어져 있었다. 아내는 정원의 어느 계절을 기록하고 있었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던 어느 오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날의 햇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의 결 그리고 찻잔 사이로 피어오르던 연기까지 편지는 그 풍경을 조용히 되살리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 손에 든 채 부엌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작은 텃밭이 보였다. 아내가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생전에 자주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름을 붙이고 날마다 상태를 확인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녀의 세심함과 정직한 손끝에 감탄하곤 했다. 텃밭 한켠에는 지금도 파 한 줄기, 상추 몇 포기, 그리고 고추나무가 자라고 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텃밭을 한 번씩 둘러보는 습관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녀의 손길이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편지의 뒷부분에는 간단한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해당 주말 정오에 정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볼 것. 나는 달력을 펼쳐 그 날짜를 표시했다.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목적지가 주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했다. 익숙한 길, 오랜 기억,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안내하는 여정. 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고 준비해둔 꽃다발 하나를 조수석에 뒀다. 주말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나는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초여름의 햇살은 눈부셨고 라디오에선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익숙한 도로를 지나자 아내의 친정집 근처 풍경이 서서히 나타났다. 담벼락 너머로 자라난 나무들과 이웃집 창틀에 걸린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이 골목을 아내와 손잡고 걸은 기억이 스쳐갔다. 카페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간판은 바랬지만 나무 테이블과 벽돌 바닥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벤치도 그 곁에 오래된 감나무도 여전히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이야기하던 장소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 나는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냈다. 편지에서 아내는 이 장소가 자신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를 짧게 적어 놓았다.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나는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차를 다 마신 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와 정원 옆을 한 바퀴 돌았다.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곳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고 머리 위로 바람이 스쳤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을 조금 내렸다.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속에 오래된 꽃향기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남긴 편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의 햇살, 카페의 조용한 공기, 정원의 푸르름은 아내의 편지처럼 나에게 남았다.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기억보다 선명한 향기로. 네 번째 편지는 평소와 달리 조금 두꺼웠다. 우편함에서 꺼내 들었을 때 나는 미세한 무게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봉투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와 낡은 종이 다발이 함께 나왔다. 편지는 언제나처럼 아내의 손글씨로 정갈하게 쓰여 있었다. 종이 다발은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은 아내가 생전에 자주 메모하던 그 작은 검은색 수첩이었다. 평소 장봐야 할 목록이나 오늘의 날씨, 화분 물 주는 날짜 같은 사소한 것들을 적어두던 수첩.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기록들이 있었다. 날짜와 함께 내가 한 말들, 그녀가 들은 음악, 식탁에 올랐던 반찬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나와의 일상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에는 그런 수첩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이 수첩은 내 하루의 풍경이에요. 당신이 했던 말, 내가 웃었던 순간, 사소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을 담았어요. 나는 손끝으로 수첩의 표지를 쓰다듬었다. 익숙한 감촉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내 손으로 기록이 옮겨진 기분이었다. 사진은 우리가 처음 함께 살았던 집 앞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빨래줄에 널린 옷들, 마당에 쌓인 장작,
그리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오래된 사진 속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다. 지금도 부엌 한편 찬장 위에서 가끔 그 웃음을 마주할 수 있는 듯 했다. 편지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사진들을 당신이 다시 꺼내보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추억을 꺼내는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을 다시 숨쉬게 하는 일이니까요. 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날의 햇살, 그날의 바람, 그리고 집 앞 감나무의 그림자까지 떠오르는 듯 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오래 과거를 간직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종종 잊곤 했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무심코 넘긴 말도 그녀는 수첩에 담았다. 그런 기록을 읽으며 나는 아내가 나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나는 수첩을 조심스레 덮고 서랍 안에 넣었다. 사진들은 작은 액자에 담아 거실 책장 위에 놓았다. 다음 편지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아내가 남긴 시간 속을 또 한 번 걸을 것이다. 편지에는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오늘 웃었기를, 내가 그리운 날에도 조금은 따뜻했기를. 나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아내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기억은 여전히 나를 따스히 감싸고 있었다. 5번째 편지는 유독 향기가 짙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라벤더와 약간의 비누향, 생전 아내가 즐겨 쓰던 섬유 유연제의 잔향 같았다. 나는 편지를 코끝에 잠시 대고 눈을 감았다. 향기 하나로도 그녀가 그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편지에는 향기와 함께 오래된 레시피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다. 손때 묻은 종이에 적힌 조리 순서와 재료의 양은 익숙했다. 그녀가 자주 만들어주던 감자조림과 애호박 볶음, 그리고 간장 계란장 레시피였다. 나는 그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지만 정작 만드는 법을 묻거나 배운 적은 없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혹시 그리울 때 이걸 따라 해보세요. 재료는 간단하지만 정성은 조금 필요해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레시피를 접어 식탁 옆에 세워두었다.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장 보러 나간 길에 그녀가 늘 이용하던 시장을 들렀다. 감자는 크고 단단한 걸 골랐고 애호박은 푸르면서 결이 고운 것으로 선택했다. 계란 6개와 국간장, 마늘 한 줌도 함께 담았다. 시장 한켠 아내가 자주 서성였던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꺼내 걸고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을 데우고 감자를 썰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르던 방식 그대로 두툼하고 둥글게 단단하게 썰었다. 양념을 섞고 냄비에 재료를 넣자 익숙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애호박 볶음은 생각보다 간단했지만 불 조절이 까다로웠다. 약한 불에 볶아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 예전 그녀가 그랬듯 나도 국자 끝으로 조심스레 저었다. 식탁 위에는 3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였다. 보기엔 소박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젓가락을 들어 감자조림을 한 입 먹는 순간 그녀의 손맛이 떠올랐다. 간이 딱 맞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아내는 음식의 맛도 삶의 균형도 언제나 정확히 맞췄다. 편지에는 한 구절이 더 적혀 있었다. 음식은 기억을 담는 그릇이에요. 당신의 입에 밴 맛이 내가 사랑했던 방식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음식 앞에서조차 아내는 여전히 나를 돌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싱크대에 그릇을 올려두고 물을 틀었다. 손끝에 묻은 간장의 짠내와 기름의 온기, 그것조차도 그녀가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레시피 종이를 다시 접어 책장 사이에 꽂았다. 그날 저녁 부엌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녀가 쓰던 머그잔을 꺼내 찬물을 따르고 조용히 마셨다. 오늘 하루 나는 아내의 방식대로 움직였고 그녀가 남긴 기억을 따라 걸었다. 다음 편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하루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향기처럼 맛처럼 그리고 말없이 다정했던 그녀처럼. 6번째 편지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평일 아침 현관문을 열자 신문 아래 깔려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익숙한 손글씨, 익숙한 두께. 이번엔 편지 외에도 얇은 엽서 한 장이 함께 들어있었다. 엽서에는 바닷가 풍경이 담겨 있었다. 물가 가까이 선 나무 2그루 그리고 그 아래 놓인 작은 나무 의자 하나. 무척이나 단순한 구성이었지만 그 장면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흔들었다. 편지는 여느 때처럼 차분한 문체였다. 아내는 그 엽서를 오랜 시간 서랍 속에 간직해왔다는 말을 남겼다. 그곳은 그녀가 언젠가 혼자 다녀온 여행지였다고 했다. 잠시라도 혼자이고 싶었던 날, 아무 말 없이 떠나 하루를 묵었던 바닷마을. 엽서를 보며 그날의 하늘과 바람을 떠올리곤 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엽서를 올려두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거실에는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창밖에 고양이가 유난히 느긋하게 걷고 있었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이번 편지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다. 혼자였던 시간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하루를 정리하고 적어가던 기록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흔적들. 그녀는 편지에서 덧붙였다.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서는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내는 늘 조용히 웃었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에는 그런 감정의 균열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 나는 책장 안쪽에서 아내의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엔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소품들과 함께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연필로 써 내려간 짧은 문장들이었다. 대부분은 날짜와 날씨, 그리고 혼잣말처럼 적힌 글귀들이었다. 오늘은 하늘이 무거웠다. 해질 무렵 바람이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다 같은 표현들이었다. 조용한 사람이 남긴 조용한 기록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엽서를 지갑에 넣고 가까운 바닷가로 향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았다. 단지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고 물가에 잠시 앉아 있고 싶었다. 작은 의자에 앉아 엽서를 꺼내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 자리와는 다르지만 어딘가 비슷한 풍경이 내 앞에 있었다. 바람은 강하지 않았고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왔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을 보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는 꺼둔 채였다. 그렇게 있으니 아내가 말하던 혼자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말없이 존재하는 시간. 그것이 때로는 가장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엽서를 책상 앞에 붙여두었다. 그녀가 남긴 편지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녀의 하루를 다시 살아보게 만드는 아주 조용한 초대였다. 이번엔 그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가 남긴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나를 버티게 해줬어요. 엽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혼자일 때 비로소 기억나는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다. 7번째 편지는 오전 7시에 도착했다.
유난히 고요했던 아침,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탁자 위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익숙한 누런 봉투가 거기 있었다. 크기는 조금 더 작았지만 손글씨는 여전했다. 안에의 글씨는 늘 일정했고 일정함은 곧 다정함처럼 느껴졌다. 편지를 열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아무 글씨도 없었고 검은 본체 위에 하얀 스티커만 붙어 있었다. 1994. 가을. 우리 집. 그 시절 아내가 자주 녹음하던 시기였다. 당시엔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테이프를 만들곤 했다. 그 시절의 우리 목소리가 집안의 소음이 라디오 음악과 섞여 테이프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 나는 다락방을 뒤졌다. 먼지를 뒤집어 쓴 박스 안에서 플레이어를 꺼내고 부엌 식탁에 조심히 올렸다. 전원 코드를 꽂고 테이프를 삽입한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 마찰음, 삐걱거리는 기계음까지 낡고 투박했다. 테이프 속에선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뒤로 조용한 웃음소리와 말없는 기척이 들렸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 창문을 여닫는 소리, 끓는 주전자 소리 같은 생활의 소음들이 배경처럼 깔렸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마치 혼잣말처럼 흘렀다. 정확히 들을 순 없었지만 익숙한 리듬이었다. 일상의 한순간이 시간의 저편에서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 시절 우리는 주말마다 라디오를 틀고 창문을 열었다. 아내는 식탁 위에 커피잔을 두고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거나 느릿하게 신문을 넘기곤 했다. 음악은 항상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음악 속에 우리는 조용히 함께 머물렀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런 풍경들이 단정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 아침, 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라는 문장 뒤에 테이프를 꼭 들어보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그 속에는 그녀가 남긴 한 문장이 숨어 있었다. 음악이 멈춘 후 마치 비어있는 공간처럼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후에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당신이 없는 아침을 상상해 봤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어요. 재생이 끝난 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프는 되감겨 멈췄고 플레이어는 조용해졌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새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 한 장을 살짝 들썩였다. 그날 하루 동안 나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아내가 남긴 소리들을 반복해 떠올렸다. 라디오의 노래, 그녀의 웃음, 그리고 아주 짧은 속삭임까지. 저녁 무렵 나는 테이프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봉투 안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 예전 그녀의 일기장 아래에 보관해 두었다. 그곳이 기억을 가장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되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지 소리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보낸 하루의 감각, 반복되던 일상 속 다정한 침묵,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8번째 편지는 낡은 책 한 권과 함께 도착했다. 두툼한 봉투에는 책 제목과 함께 조심스럽게 쌓여있는 작은 리본이 묶여 있었다. 표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졌고 책장 사이에는 얇은 천으로 만든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이었다. 아내의 책장 맨 윗칸, 늘 먼지가 쌓여있던 그 구석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책 안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봉투 대신 얇은 종이를 접은 형태였고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이 책을 어떤 날, 어떤 기분으로 읽었는지 조용히 서술하고 있었다. 비 오는 오후 커튼을 걷고 흐린 빛을 맞으며 읽던 페이지, 우울한 날엔 책갈피를 한 장 앞으로 옮기며 남기던 표시까지.
책갈피는 그녀가 만든 것이었다. 질 좋은 천에 실을 덧대고 작은 꽃 자수를 놓았던 흔적이 있었다. 몇 번이나 손에 쥐고 만졌는지 천은 부드럽게 닳아 있었다. 손끝에 감기는 그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남긴 결과물이었고 그 시간의 자취였다. 편지에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책갈피를 돌려 꽂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가 아닌 중간쯤. 그녀가 늘 머물렀던 한 장면에 다시 표식을 남겨달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활자 사이사이에 작은 밑줄이 보였다. 누군가에겐 지나가는 문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거기에 삶의 조각을 붙잡아 두려 했던 것 같았다. 몇 장을 넘기자 종이 끝에 아주 작은 연필 흔적도 보였다. 지워졌지만 남아있는 그녀만의 표시였다. 그날 오후 나는 책을 절반쯤 읽었다. 창밖에선 간간히 바람이 불었고 주방 쪽에서는 낮은 시계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책 속 문장들은 이제 그녀의 음성처럼 느껴졌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내의 하루처럼 여겨졌다. 나는 책갈피를 중간쯤에 꽂았다. 편지에 적힌 지점보다 약간 앞부분이었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을 것 같은 구절 근처였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녀의 손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 같았다. 편지를 다시 접고 책과 함께 진열장에 올려두었다. 예전 아내가 쓰던 자리, 작은 탁자 옆에 조용히 세워두었다. 그곳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방향이었고 그녀가 독서하던 자리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다시 펼쳤다. 책갈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조금 전보다 더 차분하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취향과 손끝은 여전히 내 일상 곳곳에 살아있었다. 한 권의 책, 한 장의 편지, 하나의 책갈피.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었다. 9번째 편지는 현관문 옆 화분 위에 놓여 있었다. 비닐 포장 없이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일부러 놓은 듯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편지 겉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마당에 나가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쓴 아내의 글씨는 그 어느 때보다 간결하고도 단호해 보였다. 나는 작은 스툴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자주 쓰지 않던 뒤뜰이었고 한동안 잡초가 무성했다. 중간쯤 잘 보이지 않던 땅에 무언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아내가 생전에도 거의 언급한 적 없던 물건이었다. 상자를 조심히 꺼내 뚜껑을 열자 봉투 하나와 작은 노트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편지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이 당신에게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옆에 놓인 노트는 아내의 정원 기록장이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식물 이름과 성장 상태, 그날의 날씨 같은 소소한 메모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어떤 날은 오늘은 상추가 많이 웃었다. 또 어떤 날은 바람이 강해 고추 줄기를 다시 묶었다는 문장도 있었다. 그녀는 이 마당을 단순한 공간으로 두지 않았다. 매일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다듬고 마음으로 기록한 장소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노트를 한 장씩 넘겼다. 그녀의 시간들이 오롯이 적혀 있었다. 초봄의 씨앗부터 장마철의 걱정, 가을 수확의 기쁨까지. 노트 곳곳에는 그녀의 감정이 숨쉬고 있었다.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마당은 작지만 내 마음을 숨기기엔 충분하다. 그녀는 힘들 때면 혼자 나와 흙을 만졌고 기쁠 때면 새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 모습을 나는 자주 보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순간들을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으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노트를 덮은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의 잡초를 정리하고 삐죽 솟은 돌멩이를 옮겼다. 화분 몇 개를 다시 배치하고 말라버린 식물들을 가지치기 했다. 이상하게도 손이 무겁지 않았다. 아내의 손길을 따라가듯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마당은 한결 단정해졌다. 작은 텃밭 한편엔 그녀가 남긴 삽과 호미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이 잘 되어 있었고 마치 언제든 다시 쓸 수 있게 준비된 듯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녀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표처럼.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나는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은 낮게 불었고 하늘은 희미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 시간, 그 공기, 그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없이 흙을 만지고 꽃을 돌보며 자신만의 언어로 하루를 썼던 그녀. 그 마당은 단지 정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이었다. 10번째 편지는 예고 없이 도착했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누가 놓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도 당연하게 거기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손글씨는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는 한없이 조용했고 단단했다. 이 편지는 마지막이에요. 첫 문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번 편지를 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적어두었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인사이자 작은 부탁을 전하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풍경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 뒷모습, 배경은 우리가 젊은 시절 자주 찾았던 산책길이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걷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깊은 애정을 느끼게 했다. 편지의 중간쯤 그녀는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시간은 아직 계속되잖아요. 그 문장은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이 나에게 멈춤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가 이 편지들을 준비한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편지에는 내가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크게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좋다고 하루의 햇살을 바라보거나 마당의 풀을 가꾸거나 라디오를 켜고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당부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창밖을 봐주세요. 나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햇살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고 창틀 너머 작은 텃밭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고추잎이 보였다. 아내가 생전에 매일 돌보던 그 자리였다.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갔다. 오전에는 커피를 끓였고 오후엔 마당에 나가 흙을 만졌다. 그러나 모든 풍경 속에 그녀의 편지가 겹쳐 보였다. 흙냄새, 바람, 저녁 노을까지도 그녀가 남긴 언어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어 나는 다시 그 편지를 펼쳤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다만 다른 모양으로 당신 곁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책장 속 그녀의 일기장 옆에 넣었다. 그동안 받은 모든 편지들도 그 자리에 함께 두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에 정갈하게 보관된 그녀의 목소리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내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방향이었고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조용한 숨결이었다. 이제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매주 같은 시간에 우체통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억을 붙드는 습관일 것이다. 그녀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본다. 어떤 편지는 말로 전해지고 어떤 것은 기억 속에서 들려오며 또 어떤 편지는 실제로 손에 쥐어지기도 한다. 내가 받은 10통의 편지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깊은 숨을 내쉬던 그녀의 마지막 시간이자 나의 다음 시간을 여는 열쇠였다.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떤 날은 그 편지를 찍고 싶을 만큼 원망스러웠고 어떤 날은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별이 아닌 지속을 남기고자 했다는 것을. 함께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내 삶의 빈틈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사라졌지만 아침마다 머그컵에 커피를 붓는 손길, 저녁마다 마당에 나가 흙을 고르는 동작,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라디오 앞에서 나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편지를 받으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가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 살면서 끝내 다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의 형태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이를 위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까지. 마지막 편지를 받은 후 나는 한동안 우체통을 열지 않았다. 더 이상 도착할 메시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곤 했다. 그건 기다림이 아니었다. 기억을 지키는 예의이자 그녀와 나만의 시간을 이어가기 위한 의식이었다. 나는 그녀가 남긴 편지들을 작은 상자에 넣었다. 상자는 지금 집 안 가장 햇살 좋은 창가 책장 위에 놓여 있다. 어느 날 먼 훗날 누군가 그 상자를 열게 될지 모른다. 그때 그 사람도 알게 되길 바란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은 사라져도 손끝에 남고 몸은 사라져도 시간 속에 남는다는 걸. 사별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와의 이별은 삶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편지들은 내게 매주 한 발짝씩 걸어가도록 이끌었고 결국 나는 그녀 없는 날들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내는 법을 배웠다. 사랑하는 이가 남긴 마지막 말은 가장 긴 대화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대화는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이제 그녀가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감정들이 나의 글 속에 담기길 바란다. 사랑이란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언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